환율이란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라고. 화폐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버리면 환율 정보가 될 수가 없어요. 접점을 찾아낸 게 결국 지금의 환율이다. 그것이 만약에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상황이라면 그것은 오래 못 간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화폐와 관련된 GDP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중앙은행이 경기 불안 국면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거. 네. 이 자체. 이것도 결국은 이제 경기 불안 극복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러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현재 코로나 이후 미국에서 연준에서 네. 또 미국의 재무부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정부도 바이든 정부도 뭐 비슷한 일을 지금 하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미국 GDP를 창출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제가 앞에서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고 소비자 욕구를 자극하고 생산자 욕구를 자극하는 게 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돈을 공급하면 나한테도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나한테도 나도 노력 좀 하면 돈 생길 수 있는. 돈 좀 생기겠구만. 정부 저렇게 하니.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GDP가 증가한 거고. 또 더군다나 석유 생산업체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걸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니 바로 생산하고 연결될 수 있고 생산원가 절감도 가능하고 그게 전 산업에 영향을 주니 미국 경제 전체로 GDP 성장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세수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한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정도가 지나쳐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금리를 얘기하면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그 바이든 정부에서 1.9조 달러 예. 재정 지출을 하잖아요. 예. 그 이제 부양책을. 예.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는 1,400불을 주고 뭐 이러저러한 것들 사업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예. 의도인 거니까 예. 단지 1.9조 달러를 썼다라는 것, 재정 건전성을 해쳤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요소지만 그것이 풀어지면서 시장이 풀어지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따지면 결국은 미국 경제를 살리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예,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일시적으로는 빚이지만은 그건 뭐 우량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자체가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니까 네. 우량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량 기업이 투자한 거야.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환율 관련 GDP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래서 참 이거 환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제가 사실 GDP 얘기도 하고 화폐 얘기도 하고 화폐 유통 속도 얘기도 하고 이 과연 물가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얘기까지 다 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그만큼은 환율 영향 요소가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 우리가 지금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한데 합쳤을 때 현재의 환율이 그렇죠. 형성이 되는 거니까. 예, 한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첫 시간에 환율이란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라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바이든 정부가 돈을 많이 뿌리는데 그 이후 상대적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미국 달러에 와 일본 기타, 그죠? 네. 상대적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나중에 금리하고도 똑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 얘기하기 전에 이제 환율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또 환율을 아까 얘기하기 위해서는 주식도 전문가가 돼야 되고 실물 경제도 전문가가 돼야 되고 화폐 전문가가 돼야 되고 이제 들어봐야 알겠잖아요, 그죠? 네. 화폐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버리면 환율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저 얘기가 맞았다면 저가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아니 내려갈 거다.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화폐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니다. 예? 근데 마침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좋아지기 때문에 예. 이런 엄청난 돈을 썼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일정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요소,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우리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유로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미국의 펀더멘털보다 더 좋아졌을 때 달러와 유로와의 관계에서는 유로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달러 약세. 그러니까 유로로부터 파생된 그 달러 약세 현상이 다른 나라로까지 전이가 되면서 전 세계의 어떤 달러 약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논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 정도 올라간다고 합시다. 유로 가치가. 유로 가치가. 그러면 독일 기업들이 완전히 초토화되겠지. 아, 하긴 또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지금 프랑스도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독일도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그 프랑스와 독일 덕택에 유로 19개 국가가 하청 형태, 하청 기업 형태로. 폴란드 뭐 이런데, 그죠?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저 10% 정도 떨어지면.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간단하지가 않네요. 매출액 마진율이 나는 게 어느 나라도 뻔해요.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그 매출액 마진율은 하면 또 유럽 경제가 또 충격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환율이 그래서 참, 철학적으로 하면 중국의 공자가 말하자면 중용의 이론이야. 더 나갔으면 또 문제 생기고, 덜 또, 가격이 떨어지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균형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철학적으로 하면 중용 이론이야. 서로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 예. 그거를 접점을 찾아낸 게 결국 지금의 환율이다. 그것이 만약에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상황이라면 그것은 오래 못 간다.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처음 얘기할 적에 그 일본한테 미국이 그 강제적으로 그 통화 절상하라. 그때 7% 정도입니다. 독일은 5% 정도고. 그런 걸 보고 강압이냐 아니면 현실화시키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사실상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20% 정도 엔화 절상 요인이 있었어요. 그 무릎에. 그러면 왜 미국은 7%만 요구를 했나? 궁금하잖아요. 강압인 것 같으면 20% 그냥 두들겨야죠. 20% 요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수출 물가가 올라가고 참, 미국 사람이 일본산 제품을 쓰는데. 인플레이션 요소가 확 일어나겠네요. 그러면 일본 제품을 사야 되니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야. 그렇죠. 수입업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돈을 버는데 그걸로 살 수 있는 양이나 물품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강압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 그 정상화시킨다거나 현실화시킨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문제가 생기니 처음에 20% 요인이 있지만은 단계별로 7%, 10%, 10% 그래갖고 시장에서 한 5년, 10년에 걸쳐서 엔화 200원 하던 거, 달러당 200원 하던 것이 100, 한 20, 30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드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그 일본과 독일에게 뭐 7%, 5%씩이었던 그 환율, 그 절상 요인을 이제 했잖아요. 일본은 어쨌든 그것이 단초가 돼서 잃어버린 뭐 20년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엄청난 주가 뭐 자산의 폭등과 또 폭락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독일은 별로 그런 건 없었나 봐요.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지 미국의 어떤 조치에 의해서 일본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게 아니라 그렇죠. 일본 정부나 일본 중앙은행의 잘못된 정책으로 일본만 무너진 거고 독일은 그냥 잘 유지가 됐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이 큰 아까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주택 정책이 주로 임대주택 국가 관여예요. 심지어는 화장실 한 개 늘리는 것도 그 보통은 이제 한 개인데 두 개를 만드는 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얘기하면 주택 시장을 시장 기능에 맡기지 않고 국가 개입하는 공용화네요, 그냥. 그렇지. 주택만은 아까 공산주의 시에 좀 가깝게 접근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거품도 안 생기고 뭐 붕괴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생기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건 은행 금리에도 영향 주고. 금리에 영향 주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이 충격을 받아요. 그죠? 또 민간 가게가 충격을 받아요. 그런 게 이제 시스템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될 거예요. 아, 근데 또 하긴 또 그러한 요소로 인해서 엄청난 그 자산 폭등 혹은 엔화, 예. 그 강세 요인으로 또 그 일본 내부는 어려워졌지만 그 돈이 해외로 나가면서 지금의 엄청난 그 해외 자산, 투자 자산을 보유하게 된 계기가 또 그거니까 이게 치고받고 하면 이게 하여튼 어렵네요. 저는 조금 이해가 이제 다를 수 있는데, 네. 엔화가 200엔에서 120엔대는 엔화가 점점 강세잖아요. 네. 나가면 손해지요. 일본인 입장에서. 약세가 돼야 이기거든요. 아. 예. 아, 그렇죠. 아, 근데 그러니까 일본이 그 프라자 합의 이후 엔화 절상이 되고 나서 해외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그 상황에서 나갔던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환경들이 일본이 이제 지진이라 하는 특수한 그 지정학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진 나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니까. 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제 특수한 이제 일본의 지정학적 그런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일시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대꾸받고 있잖아요. 네. 일본 용어로 써서 미안한데. 배꼽받고. 네? 근데 뭐 영어로 얘기하는 거나 뭐 일본어 영어하는 것도 외국어는 똑같으니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있지 않니 등락폭이 크니까 그걸 이용을 하면 한 5년, 10년을 주기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기적인 어떤 그런 변수들을 활용해서 예. 그때마다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거는. 2012년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미국도 2008년에 위기가 와가지고 2012년까지 어려웠잖아요. 네.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재정위기가 2012년. 근데 엔화가 그때 초강세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또 아베노믹스로 돈을 막 찍어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있네요. 한 4, 50년 만에 오는 기회가 온 거야. 예? 환율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나가죠. 돈 안 찍어내도 은행 금리가 사니까 일본 국민들 빌리가 나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예. 그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리보다도 그 뭐랄까 환율이 더 훨씬 중요하다. GDP 영향이 크죠.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네. 어제 우리가 GDP 계산할 땐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예. 그 달러 대비 내가 우리나라의 환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예. 이게 확 달라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기업 매출액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008년에 본격적으로 성장의 모멘텀을 맞았거든요. 네. 그 2008년에 어떤 해였냐면 미국 위기가 왔을 때요. 우리 삼성전자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2008년에도 우리나라 GDP에 뭐 한 20%, 25%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때 우리 환율이 900원에서 1,500원까지 가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독일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 문제가 생기서니 유로 가치가 올라버려. 그렇죠. 뭐 수출로 해야 되는데 강세가 돼 버렸으니까. 예, 이거는 한 푼도 할인을 할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망해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90% 할인해 준대. 왜 그렇습니까? 마진이 10%가 안 되는데 60% 됐단 말이야. 90% 할인해줘도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생산량도 아까 수출량도 늘어나고 마진도 늘어나고 마진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몬다가 죽으면서 독일 경제가 또 충격을 받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삼성 계열사가 승승장구하니까 삼성전자는 25%지만 삼성 관련 회사는 50%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예? 그렇군요. 금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중요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GDP 요소에서는 예. 금리보다도 요즘은 이제 금리가 워낙 화두이긴 한데 금리보다도 이 환율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 크죠. 왜냐면 지금도 금리는 변동해봐 1, 2%예요. 그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거 가지고도 엄청 지금 요란스럽지만 예. 환율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10%, 20% 움직인단 말이죠. 우리 평균 환율, 평균 1년에 10% 정도
저점과 고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금리는 올라봐 1, 2%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매출액 마진율하고 연결돼도 있지만은 내 회사가 적자냐 흑자냐 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렇죠. 그럼 주식시장에 연결돼 있죠. 그렇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폭이 주냐 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수입업자는 또 반대. 그렇죠. 그런데 거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 화폐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전망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까 기초 지식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공부 방법은 모래밭에 건물 세우는 지식 축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폐를 모르는데 어떻게 금리를 알고 환율을 아느냐 이거죠. 어떻게 화폐를 모르는데 GDP를 아느냐. 또 환율을 모르는데 어떻게 GDP가 나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도 GDP 예상하면 안 맞고 삼성경제연구소 GDP 예상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몽골에 저희 회사가 그 국채를 한국에서 좀 발행해 달라고 장문의 영어 편지를 썼거든요. 그 무렵에 IMF도 몽골은 마이너스 3% 성장. 삼성경제연구소, 그 다음에 KDI, 무역협회, 한국은행 다 마이너스 성장이야. 근데 내가 편지를 쓰면서 당신 나라 원래 5 내지 7% 성장할 거야 라고 쓴 거야. 근데 실제 그 해에 5.8% 성장했어요. 이유는요? 환율이란 말이에요. 아, 환율이 네?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나요? 아니요. 약세가 될 수 있는? IMF가 와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몽골 환율이 뛰어버렸어. 근데 몽골이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 구리예요. 세계 제2의 그 구리 생산국이거든요. 구리 또 그 매장량도 많아. 네. 그러면 칠레하고 경쟁을 하는데 칠레는 아까 정상 가격이고요. 근데 얘는 환율이 한 80%, 100% 올라버렸단 말이야. 네. 그럼 한 30% 까줘도 구리 생산업체는 남는 장사야.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칠레 안 가고 몽골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운송비도 쌀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몽골 경제는 확실히 살아난다고 보고 제가 너네 국채 발행을 한 거예요. 그건 내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투자금융은 그 환율을 모르니까 단기 상품을 파는 거예요. 단기 상품은 뭐냐? 금리는 조금밖에 안 돼요. 기간이 짧으니까. 근데 그거는 장기로 잡아야 되죠. 그렇죠. 장기채를 가지면 지금 일시적으로 급등한 그 금리가 10년, 20년, 30년 계속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5년채를 발행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너나라 통화로 하든지 그러니까 경기에서 살아남으면 문제 없잖아요. 그럼 그때 금리가 15%였어요. 근데 5년이면 짧은 거 아니에요? 장기채면 그래도 10년 이상은 돼야지. 그때는 뭐 그런 나라는 5년 이상 주지도 않아요. 하긴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라토리엄 될 수도 있고. 네, 자기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5년채 발행 안 해야 그 10년 자기네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년채 정도는 발행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게 우리 IMF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5 내지 7% 성장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편지가 왔는데 IMF도 마이너스고 몽골 중앙은행도 마이너스고 우리나라에서 또 재무부에서 파견대가 있어요. 거기에 중앙은행도. 그 사람들도 마이너스야.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그 채권 좀 한다고 지다 안 했는데 얘기하는 친구가 7% 5 내지 7% 성장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편지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거가 뭐냐고. 예? 그런 것까지. 근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환율 모르면 GDP 성장 몰라요. 환율 모르면 금리도 몰라요. 화폐 모르면 또 환율 몰라요. 화폐 모르면 물가 상승을 알 수 없죠. 아까 MVN PT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죠.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 심리를 자극하고 생산자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뿌리는 순간에 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생산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개변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양보를 또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잠깐 다루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 그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GDP가 아니라 GNP를 봐야 된다. GNP뿐만 아니라 봐야 될 게 많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단순 GDP만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미국의 70%다, 80%다.
뭐 2035년이면은 뭐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다 또 빠져나가 보고 나면 인건비 자꾸 올리고 이래서 하면 지금 뭐 빠져나오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 중간 핵심 부품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앞으로 아름다우니까 내일 뭐 지진이 날 줄도 모르고 지금 아름다우니 내일도 아름다울 것이다. 이거는 아니다. 지금 세계 경제 너무 불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은 아까 탄탄하지 않다라는. 네, 하여튼 우리가 어떤 그 예상이 됐든 뭐가 됐든 단정적으로 할 수 없는 네. 그 이유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네. 이 환경은 바뀌어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베트남하고 인도를 생각 안 하고 중국 경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쪽이 지금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러고 의도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이 인도 경제를 그 성장시키려 하거든요. 그래야 포위망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을 그렇죠. 주도해가지고 중국이 포위가 된다는. 예? 그렇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방의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고, 아까 달러 기축통화 질서하고도 관계 있다고요. 그래서 포위망을 해가는데, 결국은 아까 인도 경제를 중국 경제 수준까지 끌어올려 버릴 거라고. 그런 거 계산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하여튼 이 환율 그리고 뭐 하여튼 GDP 뭐가 됐든 이걸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정말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갈수록 드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끝지점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를 가져보면서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